안녕하세요. 이강래입니다. 저는 한국 고대사 전공자이지만 특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처럼 우리의 문헌 정보, 문헌을 비판하는 것을 본업으로 자임해 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번 학기 강좌 박물관사 주제를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이성주 교수가 고대국가 형성 문제를 했고, 박순발 선생이 이제 도시성과, 그리고 이번이 문자와 역사서니까 일정한 뭐랄까요, 정합성이랄까,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1시간 20분 내에 다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건조하게 나가야만 빠지지 않고 몇 가지라도 말씀 올릴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문자 유물들을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중일의 역사 편찬, 역사서, 이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주 빠르게 건너갈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제가 자료집을 봤더니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이성주 교수 원고 중에 양저문화라고 신석시대 후기 이 도시 문명의 그 유적이 아마 21쪽부터 쭉 몇 페이지 있어요. 이성주 교수 자료집에. 그겁니다. 이 양저 문화의 그 박물관, 양저 문화 그 전시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강 하류 지역에서 강소성 남쪽, 절강성 북쪽 일대에 있는 기원전 3300년에서 2200년경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국 최고의 도시 문명 유적입니다. 거기에는 이처럼 문자 전 단계의 여러 가지 이 부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벽에다가 나열해서 만들어둔 전시관의 사진입니다. 이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이성주 교수 자료집에서 언급된 은허, 그러니까 하상주에서 상나라 중간 단계에서 기원전 한 1600년경에 은허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 상나라 후기인들이 이 거북의 백껍질이거나 짐승의 견갑골, 여기에다가 문자를 써놓고 일상에서 여러 가지 점을 치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19세기 말에 은어에서 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15, 16만 점의 갑골문이 확인이 되었고, 그 중에서 거의 한 5,000자의 글자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은어 박물관의 광장에 전시되어 있는 갑골문의 모형을 새겨둔 그런 전시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그 경주에서 출토된 걸로 전해지는 유물인데, 견갑형 동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깨를 보호하는 갑옷 모양이라는 건데, 출처도 조금 불투명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고대 유물을 굉장히 많이 거의 약탈적으로 수집해간 오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고학사 얘기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소장품이고, 근데 여기 보면 이쪽에는 뭐 호랑이처럼 보이는 맹수가 있고, 이쪽에는 큰 뿔이 달린 사슴 2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 사슴은 여기 창이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 문양의 청동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처럼 용맹한 동물의 그 용맹성과 민첩성이 자기에게 전이될 것을, 이 소유자에게 전이될 것을 열망하고, 또 이건 주요한 사냥 대상들인데, 창에 꽂힌 사슴과 같은 문양은 저러한 문양을 새기고 그림으로써 현실에서도 저러한 식의 성과를 거두기를 열망하는 모방주술의 일환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미지들이 어떤 형태의 열망과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새겨진 것이라면, 그것은 뭔가 의사전달에 필요한 그 기호 체계이고, 혹은 정보 전달 능력, 혹은 교육의 매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문자 이전의 그 이미지들인데, 이건 이제 유명하죠. 여기 그 울주 방부대
암각화입니다. 여러 가지 고래나 거북이나 배를 타고 어로 활동을 하는 인물들이나 그 성적인 특징이 과장된 인물상들, 그 다음에 새끼를 베고 있는 짐승들, 창에 찔려 피 흘리는 동물들, 작살에 맞은 고래들, 이렇게 그 당시 이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거나 집단의 영속을 염원하는 그러한 그 문양들을 그린 것인데, 여기 지금 이게 발견된 게 1971년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아마 올해 7월 세계 유네스코 유산의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걸로 예정되어 있는 그 유명한 방부대 암각화입니다. 이게 그 전에 보면 갈수기가 아니면 물이 그 앞에 바로 밑에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대곡천 상류인데 이것도 비슷한 조건입니다. 이건 고령의 알터라고 알려져 있는 양전동 암각화이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는 방부대보다는 주시대입니다. 보다 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격적인 농경 단계에 접어든 시기에 주민들이 이 알터 이 암각화 앞에도 그 전에는 물이 방부대처럼 들어와 있었고 앞에 깊은 늪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1971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조건이 비슷한 이런 곳은 당시인들이 일종의 의뢰와 주수를 위한 제2의 마당으로 활용하면서 집단의 풍요와 영속, 다산 이런 것들을 기원했던 그런 장소일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집단 구성원들이나 후대의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정보와 어떤 지식을 전달할 목적에서 이런 걸 새겼다면, 이것은 고등 문자체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의미에서는 일정한 그 정보 전달 기호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충남에 발굴된 것들인데, 이건 이제 건파형이라고 그래요. 검의 칼에 이렇게 손잡이 형태라고 해서 건파형이라고도 하고 대쪽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용도는 분명치 않지만 여기 보면 이게 사람의 손 모양이 있고 여기는 또 사슴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런 손이나 사슴 문양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는 대단히 보편적인 문양입니다. 사슴은 샤만의 사자, 매개물, 이런 그 조력자로 간주되고 있고, 손도 인간의 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그래서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무구에 손과 사슴은 자주 등장하는 문양인데, 아마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양각화의 문양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시 이제 갑골문이 되었는데요. 이건 그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한자의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정한 그 문자들을, 이거 탁본한 겁니다. 이걸 탁본한 거예요. 이게 색에서 여러 가지 점을 쳤던 건데, 이런 점을 치는 행위는 아주 신석기 시대 단계부터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여기에 글씨를 써서 활용했던 것은 상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입니다. 은어에서 발굴된. 우리 문화권에서도 삼국지 부여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부여 사람들에게 뭔가 전쟁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사부관제, 소를 죽여서 그 발굽을 살펴가지고 전쟁의 기륭을 점쳤다. 발굽이 벌어지면 흉한 것이고 발굴이 합해져 있는 것은 길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복행위야 일반적인 것이었겠지만, 그 글씨를 한자 글씨를 새겨 놓은 그런 전복 유물들은 상나라만의 특징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중국에서 비롯한 이 문자 한자가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른바 한자 문화권을 형성했겠죠. 베트남과 우리는 아마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한 3세기 전후해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고,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는 좀 많이 늦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자가 전래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각 일본이든 우리 문화권이든 베트남이든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가 있지 않겠어요? 언어를 문자로 표기할 때 초기에 이런 한자를 받아들여서 사용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물상을 뭐라고 부를 때 그 음가에 가장 가까운 음을 지니고 있는 한자를 선택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구려의 시조가 주몽 그러잖아요. 뭐 주몽을 우리 삼국사에는 어떻게 썼냐면 붉을 주자 그리고 이제 무릅쓸 몽자 그래요. 그 무슨 그 한자의 뜻이 고구려의 위대한 시조를 표현하는데 그 뜻이 활용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걸 주몽 이렇게 읽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한자 도금입니다. 그 당시 고구려인들도 그렇게 읽었을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그 비슷한 음으로 자기들의 시조를 불렀던 건데, 그러한 자기들의 언어를 문자로 표기할 때 한자의 주자와 몽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몽을 가리키는 그 한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은 주자와 몽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는 주몽 말고도 중모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중모.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모라고 발음하지만 아마 주몽할 때 주와 중모할 때 중이 거의 유사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누구에게는. 일본서기에는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도모. 그 다음에 광개토왕비에는 추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표기로서 선택된 한자가 서로 다른 이유는 한자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지역 주민들의 고유한 음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된 한자가 처음에 수용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초기 이 명도전은 이제 전국시대 후기에 우리 문화권으로 들어온 그런 그 전국시대 화폐인데, 여기 보이는 이 모양이 발글명자의 고형입니다. 발글명자의 옛날 글자 형태예요. 그래서 명도전, 도면의 명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되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개는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집자리나 무덤에서 어떤 경우는 수백 매씩 큰 규모로 발굴이 되는 전국시대의 화폐입니다. 이것도 진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평양에서 출토된 거예요. 이 진시황대의 꺽창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나무를 대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 마상전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 쓰는 건데요. 이런 명문들이 들어있는 그 꺽창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건 광주박물관에 있는 건데 검은도 출토 오수전입니다. 이런 것도 수백 개씩 함께 발굴이 돼요. 오수라고 하는 건 중량의 단위입니다. 이 오수전의 출토 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중국이나 낙랑군과 한반도 서남해 지역 주민들이 교역했던 루트를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활발하게 기원 전부터 중국과 교류하고 그 교역하면서 문자를 이해하고 점점 한자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겠죠. 이것은 그 창원 다오리로 보내져 출토된 붓과 삭도인데, 원래 출토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붓이고 대개 한 23cm쯤 되는 붓인데 양쪽에 이렇게 붓모가 달려 있으면 양쪽으로. 중국 붓은 저 당시 중국 붓은 한쪽만 달려 있는데 이 붓은 양쪽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건 복원한 겁니다. 끈을 구멍에 끼워서 가로로 필가에 걸 수 있게 해놨어요.
중국 붓은 이렇지 않고 한쪽만 분모가 있고 세워서 거는 형태로 되어 있죠. 붓의 이 나무의 재질도 여기 다오리 출토 붓은 칠을 입힌 오칠을 입힌 목재인데 중국의 붓들은 대개 대나무로 붓대를 삼았죠. 이게 이제 복원했을 때 이게 그 삭도의 그 케이스고 이게 이 속에 들어가서 보관하는 겁니다. 칼. 나무에다가 글씨를 썼을 때 잘못 썼거나 새로운 내용을 쓰고자 할 때는 이 삭도로 나무에 글씨 쓴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는 거거든요. 발굴됐을 때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골이 달린 칼이 이 칠을 한 그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것이 창원 다오리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 시기 이미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필기구를 제작하여서 상층부에서는 아마 일상적인 문자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기 조선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거는 위만 조선의 위만의 손자인데 우거가 다스릴 때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천자에게 글을 올리려 하는데 그걸 틀어막고 통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원봉 2년 한나라 사신 서파가 우거를 타일렀지만 끝내 우거는 천자의 조서를 즐겨 받들지 아니하였다. 이런 걸 보면 이미 기원전 2세기에 고조선은 중국의 한제국과 문서 외교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조선은 한 3세기, 4세기 이전에 어떤 형태의 문자 생활이 통치 과정에서 그리고 외교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992년에 발굴이 된 것으로 북한학계가 복원을 했는데 그 실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에 처음으로 공개한 논어입니다. 주간에다가 논어를 이렇게 논어의 선진편하고 안연편을 이렇게 쓴 주간인데 평양 정백동 364호분 낭랑시대 고분에서 이게 출토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근데 이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는요 낭랑군 시절에 초원 4년 낭랑군 현별 인구 통계 자료가 저기서 함께 나왔습니다. 대개 기원전 45년경인데요. 낭랑군이 최대 판도를 구가할 때 낭랑군 예하에 25개 현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들의 인구 통계를 적은 그 호구 정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기원전 1세기경에 이 평양 일대에서는 이렇게 주간에 기록한 논어가 텍스트로 소비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해 2009년 같은 해에 나주 보감리에서 출토된 목간들이 이렇게 31점이 보고가 됐었지요. 이건 비록 이제 시기적으로는 사비 시대니까 후대 것이긴 해도 이런 데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단편적인 문헌 정보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 논쟁의 단서가 됩니다. 여기 보감리에서도 모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하나 읽혀졌는데 이것은 뒤에 백제 동성왕이 이 탐모라를 공격했더니 탐모라가 깜짝 놀라 항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 탐모라를 대개 우리는 탐나와 연결해서 제주도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목간이 발견되기 전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이 탐모라라고 하는 지명은 전라남도 강진 일대의 정황이 높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감리에서 모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옴으로써 강진을 탐모라로 추정했던 견해가 아연 더 동력을 얻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아주 사소한 단편적인 정보 하나가 발굴됨으로써 중요한 역사의 어떤 논쟁에 그 지침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낭랑시대의 인장들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인장의 인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수십 점의 인장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일제시대 때. 저기는 주로 낭랑군 관련 관직명과 인명이 찍혀져 있는 관인들입니다. 이러한 관인들이 찍혀 있는 그 진흙덩어리입니다. 이게 복리라고 하는 건데 복리는 봉알 봉자에다가 진흙 니자의 뜻인데요.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걸 담은 그 상자나 이런 것들을 끈으로 묶고 끈의 매듭 부분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딱 붙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 위에다가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유기물들은 전부 부패해서 사라져버리고 도장 찍힌 진흙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복리예요. 이 복리가 평양 일대에서 거의 200점이 발굴이 되었고 25개 낭랑의 현 중에서 23개 현과 관련된 그 지명들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이 복리가 쏟아져 나오는 이 평양 일대는 과거 낭랑군의 중요한 치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구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게 관구검 기공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비입니다. 위나라의 유주자사였던 관구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 동천왕 때 고구려를 침공해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때 환도성이 함락되고 동천왕은 도성을 버리고 옥저 지역까지 달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국난을 맞이했는데 245년에 관구검이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개선하면서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문장을 새겨서 이렇게 남겨둔 비문이 일제시대 때 지반현, 중국의 지반시죠. 오늘날 그쪽의 도로공사 중에 발견이 되었어요. 일부 깨져나갔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개 삼국사기에 나오는 관구검과 고구려의 전쟁 기사와 부합합니다. 그 중요한 유물이죠. 이것은 점재현 신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것도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 때 황해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점재현이라고 하는 현이 낭랑군 예하의 한 개 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점재현의 행정 책임자가 자기 현민들의 안전을 시구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 연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85년설이 가장 유력해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85년에 만들어진 그 비라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그 역사 영역 안에서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비가 됩니다. 이처럼 이제 활발하게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고조선과 한나라와의 전쟁 그 결과 고조선이 해체되면서 중국의 군현이 설치되었던 일부 지역 이런 데를 이제 진원으로 삼아가지고 한자가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이것도 과거 그 중국의 군현이 있었던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서 많은 명문 벽돌들이 나와요. 벽돌에 새겨져 있는 이런 글씨들, 이건 그걸 탁본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예컨대 이런 것을 보면 영화 9년 3월 10일 요동한 현도 태수 령 동리조.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영화 9년명 전 벽돌 전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동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므로 동리의 무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무덤에서 나오는 건데 연대가 영화 9년이면 이제 353년에 해당됩니다. 동진의 연호예요. 중국의 동진. 353년이면 낭랑군이나 대방군이 고구려 비천왕에 의해서 우리 땅에서 축출된 뒤입니다. 축출된 뒤인데 여기 보면 현토태수
여기도 이 사군 대방태수 장무의전은 이거예요. 이게 사군 대방태수 장무의전 이건데 그래서 이건 장무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장무의묘 이렇게도 부르는 무덤에서 나온 벽돌인데요. 현토원의 대방인의 이러한 중국의 군의 이름이 4세기 중반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미천왕에 의해서 313년, 314년에 중국 군현이 한반도 서부에서 요수 쪽으로 쫓겨난 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의 연호와 중국의 권위를 나타내는 관직을 표방하는 이런 인물들이 여기 이렇게 무덤을 조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통치 방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물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미 고구려가 중국의 군현 질서를 몰아냈지만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중국계 주민 집단들에 대한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인 통치 방식, 영향력 행사 방식이 이처럼 유력한 현지의 그 유력자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정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용인하는 이런 형태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고구려의 5세기 초까지도 굉장히 이런 유물이 많이 남게 돼요. 이건 아주 저명한 안악사모분인데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그 벽화고분입니다. 고구려 벽화고분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벽화고분인데 이게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 보면 영화 13년 역시 동진의 연호이고 357년에 해당되는데 이때 사절 도독 제군사 평동장군 호무이 규의 낙랑상 창녕현토 대방태수 도양호 유주 요동 평곽 도현 경상리 동수 이게 사람 이름이죠. 동수의 자는 무슨 아닌데 나이가 69세에 벼슬하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안악 3호부는 아직 38선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 드나들 수 있을 때 발굴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즉 학계에도 있는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한 이런 발굴이에요. 49년에 서쪽 측실 입구 왼쪽 장하독, 이게 장하독이라고 하는 호위무사입니다. 이 사람 머리 위에 이처럼 이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무덤이에요. 여기 동수라고 하는 사람의 관직이 쭉 쓰여져 있는데 전부 다 중국의 관직입니다. 중국 동진의 연호를 쓰고 있고, 그런데 자치통감 보면 이 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선비모용씨의 연나라에서 정치 투쟁에 참여했다가 패배한 측의 선가닥에 고구려로 망명해온 사람이 동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력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명문이 안악사모분에 딱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연나라에서 망명해온 고위 정객인 동수의 무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357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낙랑군 대방군을 한반도 서북부에서 퇴축당한 이후인데 여전히 중국의 권위체계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계 망명인사의 무덤이 이처럼 화려하게 고구려의 영토 안에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독특한 주민 성격과 문화의 계통 때문에 고구려가 이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유력자를 매개로 이 지역에 대한 정치 군사적인 통제, 지배 이런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학계나 우리 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이 양력은 이 사람의 양력이고 이 사람은 이른바
묘주를 지키는 장하독의 신분에 불과하므로 동수는 묘주인을 호위하는 장하독일 뿐 묘주인일 리는 없다. 묘주는 누구냐 그러면 4세기 중반에 이처럼 화려한 벽화를 남기고 거대한 돌방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주체라면 고구려 왕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 왕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쉽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아주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자료로 고구려사를 이해하는데 이 명문 자료가 주목을 받아요. 이게 그 주인입니다. 이게 묘주인이에요. 그리고 묘주인의 좌우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뒤에는 기실이라고 하는 직책이 쓰여 있고 이 사람 뒤에는 성사라고 하는 직책이 쓰여져 있어요. 성사는 뭔가의 기록물을, 문건을 낭독하는 학업 관리이고 기실은 주로 그걸 기록하는 사람, 학업 관리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4세기 중반 정도 되면 이게 왕이든 아니면 귀족이든 최고 지배 계급의 일상에서는 그들의 언행과 생활을, 행위를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이런 존재들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덕흠이 고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고분의 묘주의입니다. 이것도 안악삼호분의 동수처럼 아주 논쟁적인 인물인데 이 덕흠이 고분의 주인의 이름은 진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최고 자귀는 유주자사입니다. 그 유주자사가 앉아있고 유주의 관할로 거느리고 있는 13군의 태수들이 어디 군 태수 이렇게 다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주자사를 아련하는 모습을 그려둔 벽화인데요. 이 유주자사의 좌우에도 뭔가를 보고하고 뭔가를 기록하는 이런 존재들이 그려져 있어요. 특히 덕흥리 고분은 안악사보문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안악사보문처럼 어디 군 신도연 도양 중 감리 석가모니 제자 무슨 시 진은 벼슬이 건의장군 국소대영 좌장군 용양장군 요동태수 사질도 이렇게 쭉 나가요. 그리고 유주자사 진 77세에 죽었다. 그런데 영락 18년 무신년 12월 신유삭 25일에 의류일에 옥구를 여기다 옮기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락 18년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 겁니다. 이건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예요. 아까 357년 안악삼호본에서는 영화라고 하는 동진 목제의 연호를 썼는데 딱 50년 뒤 덕흥리 고본에서는 영락 18년에서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한반도 서북부 지역의 중국계 유민 집단과 그들의 문화 계통을 염두에 두면서 관리했던 독특한 방식의 고구려 왕권을 매개했던 유력자들의 관력을 소개할 때 50년 전에는 중국 동진의 연호를 썼다면 50년 후에는 광개토왕의 연호를 쓰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 통제 방식과 역량이 그만큼의 차이가 난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완벽한 고구려의 영토가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국소대형이라고 하는 관직은 고구려만의 고유한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왕의 연호를 쓰고 고구려의 고유한 관직을 사용하는 이런 존재로 덕흥리 고분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통구사신총에 있는 기사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 원고지에다가 먹물을 찍어서 붓으로 기록하는 그런 존재가 그려져 있죠. 이건 덕흥리 고분에 여기 보면 사희 주기인 그랬어요. 이 사람이 붓을 가지고 뭔가를 메모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앞에는 어떤 모티프가 있냐면 무사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궁수를 겨룹니다. 활을 가지고 궁수를 겨루는
마상 경기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거의 심판과 같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점수를 아마 메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메모하여 기록하고 그걸 보관하고 전달하고 하는 이러한 직능을 가진 집단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후세 우리가 말하는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의 전신이라고 봐도 좋아요. 특히 덕립고구는 광개토항 때잖아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고구려가 자기 왕조의 위대함을 기리는 목적에서 국가의 역사를 편찬했던 초창기 매듭이 아마 광개토항을 전후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사람의 존재는 사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역시 이제 무덤에서 나온 벽돌인데 이건 천추만세 영고라고 새겨져 있죠. 천추만세 영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대왕릉 안여상 고요학이라고 하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새겨져 있는 이 벽돌은요, 태왕릉에서 나온 건데 이 벽돌 때문에 그 무덤의 이름이 태왕릉이 된 거예요. 우리가 릉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묻혀 있는 존재가 왕과 왕비임이 확실할 때 릉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무령왕릉 이렇게. 아무리 무덤의 규모가 크고 화려해도 여기가 왕부부의 무덤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릉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개 그런 경우는 총이라고 해요. 총, 장군총, 무용총, 쌍용총, 금관총 이런 총. 이건 왕릉급 무덤이 돼 왕이라고 하는, 피장자가 왕이라고 하는 확신이 확증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태왕릉이라고 하는 벽돌이 나왔기 때문에, 명문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무덤을 태왕릉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광개토왕의 무덤이 아니냐라고 중국 학계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학계는 의견이 갈려져 있어요. 물론 한쪽 면이 66m나 되는 거대한 무덤이고 무너진 계단식 적석총의 높이, 무너진 나무 높이만 해도 15m니까 장군총보다도 더 높아요. 장군총은 한 변이 한 30m쯤 되고 지금 그 동방의 피라밋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아주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이 태왕릉입니다. 여기에 천추 만세 영구라고 하는 이 벽돌도 이 벽돌이 나왔기 때문에 천추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천추총. 다 고구려의 수도 초기 수도였던 국내성, 오늘날 지반시 일대에 있는 무덤인데 고구려의 무너진 적석총 중에 제일 큽니다. 한 변이 80m, 85m이래요. 이렇게 큰 무덤 벽돌들이 나오고 이건 그 유명한 광개토항비죠. 사람이 있고 지면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6.4m에 달하는 거대한 비가 이렇게 5세기 초에는 세워지고 있었다. 문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워낙에 논란이 많은 거라 이게 이제 광개토항비의 초기 탁본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현역 육군 포병 중위 사고라고 하는 자가 스파이를 목적으로 만주에 침투해서 정탐 활동하다가 광개토항비의 탁본을 입수하여 1884년에 귀국해서 참모본부에 제출을 해요. 참모본부 소속 문관들이 비밀리에 5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1889년에 처음으로 초보적인 학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문맥은 분명하죠. 일본 서기에 부합하는 임나일본부를 5세기 고구려인들이 만든 비의 내용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초창기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때 사포중이가 제출한 탁본이 이겁니다. 근데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탁본은 아니고 탁본은 우리가 비면에다가 화산지를 떼고 이 먹봉으로 두드려가지고 음각된 부분이 하얗게 글씨로 남게 하는 게 탁본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건 아니죠. 딱 봐도 아니죠. 이것은 쌍구본이라고 하는데 글자 모양을 본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먹물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 탁본은 아니죠. 쌍구본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또 달라요. 하나는 비면에다가 종이를 대고 이렇게 글씨를 본따서 먹을 바르는 거고 또 다른 것은 이미
만들어진 탁본 위에다가 종이를 대고 거기에 비치는 내 글씨를 이렇게 본뜬 다음에 목을 바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엄밀하게 말하면 탁본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초창기 1884년에 일본에 최초로 입수하게 된 탁본이 이거고, 이것은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샤반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7년에 고구려 집안년 그 국내성 일대를 답사하고 그때 입수한 탁본이에요. 파리에 있는 건데 샤반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해도, 근데 이거 굉장히 그래도 글씨가 잘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1972년에 조총련계 제1교포인 이진희 선생이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3차례에 걸쳐서 광개토항비를 변조했고, 변조의 방식은 석회를 발라서 했고, 변조의 목적은 임나일본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바꾸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폭탄선언을 하는 거죠.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72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기 때문에 그 1500년 동안 풍우에 노출되었던 그 연질의 은외암 석질의 비가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반느의 탁본만 해도 1907년에 입수한 건데 이미 석회를 발라서 요철이 심한 부분에는 석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용이하게 탁본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석회 탁본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석회 바르기 전 탁본을 원석 탁본이라고 하고, 석회 바른 이유를 탁본과 구분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유명한 내도, 해파, 백장, 이위, 신민, 이게 아주 그 논쟁적인 이른바 신묘년 기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광개토항비 그러면 신묘년 기사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일본의 전통학계에서는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우리의 숙민이어서 조공해 왔는데 왜가 신묘년에 391년이 바다를 건너와 백잔과 모와 무슨 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391년 이전에 이미 일본 열도에는 해외 파병을 지휘할 만한 강력한 중앙 집권 권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렇다면 국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므로 일본 열도를 대표할 만한 집권적 고대 국가는 4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일본 열대는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일본 국사학계 가장 초석이 되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이걸 해석을 하고 한반도의 군사력을 파견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서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이걸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요. 사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문자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늘 제가 잊지 않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문헌 정보 기록은 아무리 오래된 거라 해도 기록하는 현재 시점의 기록 주체의 편견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당대의 시대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가 80년 5월에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금방 알잖아요. 저런 유물에 새겨져 있는 문자 유물, 문자 정보가 되는 유물도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하여 고구려 최고의 문사들을 동원해서 장수왕의 재력과 권력으로 그들이 광개토왕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고구려인들의 비의 내용이라 하여 그걸 그대로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비든 금성문이든 문헌정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판의식이 문자정보에서는 늘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일본이 그 제국주의 시절에 어떤 형태의 과거의 유물이나 문자 정보를 왜곡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그걸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면밀하게 습파해야 됩니다. 이진희 선생은 1970년에 그동안의 수십 종의 탁본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해 놓고
순서에 따라 변화하는 미세한 그것들을 놓고서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반면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비협회에서 연구했던 중국 왕건군이라고 하는 학자는 1981년에 자기가 볼 때 이게 석회를 바른 건 분명한 거지만 여러분도 가봤을 거예요. 지금 가보면 광해토항 비에 드문드문 석회 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얗게. 분명히 있지만 석회를 바른 주체와 석회를 바른 목적이 이진희 선생과는 다른 겁니다. 왕건군의 주장은 탁본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전문적 탁공이 양질의 탁본을 손쉽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요철이 심한 부분에 석회를 발라서 비교적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탁본을 하다 보니 석회가 발라진 거다. 이렇게 그는 본 겁니다. 1985년 7월에 이진희, 왕건군, 그리고 일본의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산 중국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비협회 서요, 나란히. 서고는 거기서 이진희 선생님이 갔다 와서 쓴 글이 있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확실히 이 비에는 석회가 발라져 있고 보다 더 엄정한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절감했다. 변조라고 하는 자신의 이 판단이 확신이 더 들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썼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일본인 학자는 과연 와서 직접 보니 비문을 변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더라.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쪽에 무작정 한쪽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진희 선생이 72년에 일본이 거의 100년 동안 저걸 가지고 임나일본부를 정교하게 만드는 의견들을 낼 때 우리 학계는 별 응답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보세요. 한국전쟁 겪었죠. 미군정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와 투쟁으로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군부 쿠데타 있었고 이러니까 민주적 정치 질서를 위하여 모든 사회적 역량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1500년 전에 비문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진지하게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차분하게 인문학을, 우리 역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전통도 별로 얼마 안 돼요. 80년에 광주 시민을 학살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자생적 인문학에 눈뜨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과 4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별 응답을 못하다가 이진희 선생이 이건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다 하니까 일종의 면죄부,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조작된 사료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변조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미 60년대에 일본학계의 저러한 해석을 효과적으로 논박하는 단행본이 광개토항 연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나일부를 논박하는 김석형 씨의 사만삼국 분국론. 임나일부라고 하는 게 고대 일본의 정치 세력이 고대 우리 역사 공간에 침투해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거라면 북한의 김석형의 주장은 이 땅의 사만과 삼국시대의 정치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각지에 식민 분국을 건설했고 그 식민 분국들은 모국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한 것이다. 이런 큰 그림으로 한일 관계사를 아주 비중 있는 책으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조됐군. 변조됐으면 쓰레기지 뭐.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삼국사기든 무슨 사마천의 사기든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문헌 정보는 비판의 대상이지 경멸과 부정의 대상은 아니에요. 진지한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건
2012년 1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실까요? 2012년 12월 19일이 대선입니다. 박근혜. 근데 그러니까 19일 날 개표를 하고 밤에 12월 22일 아침에는 이미 박근혜 당선이 확정이 된 말이에요. 2012년 12월 20일이. 하필 그날 경주시에서는 삼국사기 정덕본 간행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어요. 경주시장에 나와가지고 축사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축사하는데 우리 선덕여왕 같으신 박근혜 대통령님 당선됐다고. 그러니까 청중은 뭐 환호하고 박수치고 경주 시민들이니까 발표자로 나와 있는 발표 토론자 나와 연구자들은 복잡하죠 표정들이.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 토론 시간에 송성유라고 국경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지난 7월 여름에 지방시에서 광개토항비보다 더 오래된 고구려 시대 비를 발견을 했다. 근데 그게 아마 여러 개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비들이 지금 지방박물관에 있는데 어쩌고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라 그때는 연구자들이 멍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광개토항비보다 더 일찍 만들어진 고구려 시대 비가 몇 달 전에 여름에 발견됐다 이렇게 하니까 멍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듬해 한국고대사학교에서는 연구자들을 파견하지요. 파견해서 그 실제를 이제 조사했는데 그게 이 비입니다. 이 비가 우리가 지방고구려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견이 됐다. 시내가에서 빨래판으로 쓰였다고 하는 뭐 소문도 있는데 그 진위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광개토항비가 여기 있고 여기에 장군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의 내용을 보니까 광개토항비에 나오는 묘를 지키는 규정, 그 규정에 대한 정돈된 법령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묘비라고도 하고 아니면 율령비가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 하는 비가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것도 위조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이게 지금도 지방박물관에 가면 로비에 있는 비가 이것입니다. 잠수함 때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광개토항 때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설왕설래해요. 이런 비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단편적인 문자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역사 인식은 크게 수정이 되거나 논쟁이 벌어지거나 종종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 이것은 이 개념도 이제 여기가 국내성이 있고 여기가 배우 산성, 환도선생이 있고 여기가 천추총 혹은 천추묘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가 광개토항비, 장군총. 저 압록강 따라 올라 이쪽에 이제 있는 모두루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 모두루총에 있는 명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묘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광개토항 당시에 고구려 귀족을 위한 묘지명이 들어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고구려 관련 인식은 광개토항비에 있는 그것과 완벽히 일치하고 광개토항비에 있는 고구려 건국과 고구려 시조에 대한 전승은 삼국사에 있는 그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얼마나 오래전에 아니면 오래 뒤에 기록됐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 경주에서 출토된 이게 출토되었기 때문에 경주의 그 왕릉급 무덤을 호총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청동호의 밑바닥에 을면형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하는 명문이 있는데 이 을면현은 415년에 해당이 돼요. 광개토항비가 건립된 것은 414년이고 415년에 장수왕이 부왕을 제사 지내기 위하여 만든 기념물이 이 청동호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신라와 고구려와의 국가관계에서 신라에 전달되었을 거고 신라의 왕릉급 무덤에 이게 부장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군사정치적 역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원고구려비인데
이것이 79년에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그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일면입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문제는 여기는 뭐 고구려와 신라를 형제 왕국으로 표현했다거나 고구려와 신라를 동이라고 불렀다거나 신라의 영토 안에 고구려의 관리가 파견되어 있다거나 이것만 가지고서도 고구려와 신라의 아주 독특한 국가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비의 첫 시작 부분이 5월로 시작됩니다. 5월 중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런 국가적 그 기념비가 5월로 시작될 리는 없잖아요. 무순왕 몇 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79년에 발견이 주민들의 제보로 발견이 되었고 탁본을 해서 연구자를 검토할 때 오래전에 작고하셨지만 그 다 아는 이병도 선생이 탁본을 걸어두고 이게 5월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다. 적어도 뭔가 연호라거나 왕이라거나 몇 년이라거나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노인네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깜빡 들었는데 까무룩히 그 꿈속에서 나중에 이제 토론장에서 이병선이 이 위에 건흥 4년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연구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건흥이라고는 두 글자가 탁 떠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탁본을 봤더니 있더라. 건흥사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이병선의 학계 최고 원로니까 후배 연구자들이 대놓고 부정은 못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니까. 근데 또 그 말을 들은 이호영 교수라고 해서 이 양반이 아하 듣고 보니까 있네요. 있는데 건흥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희 7년 이렇게 된다고 읽었어요. 이병도는 건흥 4년 이렇게 읽었고 그래서 나중에 글로 이호영에서 무슨 희 7년 이렇게 글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이 비를 처음부터 조사하고 수습한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정호영 교수인데 이 양반은 이병선의 집에 불러가지고 설명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제 하고 고민에 휩싸여가지고 현장에 와서 비를 밤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이호영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북한은 지금 이병도 선생 견해를 그대로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병도 선생 견해가 옳다고 따르고 있고 그러다가 79년, 40주년, 2019년이 되죠. 19년에 중원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으로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한국고대사학회가 합동으로 판독을 다시 시도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명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있는데 건흥도 아니고 무슨 희도 아니다. 이건 영락 7년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영락 7년 세제 종유 5월 중 이렇게. 그러면 영락 7년은 고구려 관계통합 연호잖아요. 이병도 선생이 건흥이라고 했을 때는 장수왕 때 연호입니다. 475년으로 봤어요. 이병도 선생은. 근데 영락 7년이면 어떻게 돼요? 397년이 되거든요. 굉장히 앞당겨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초기에 고구려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장을 논문으로 썼지만 두 기관이 합동으로 판독했기 때문에 합동으로 동의하는 것만 인정을 하자 하고 보니까 7년은 있다만 인정됐어요. 어떤 다른 것도 인정. 7년은 보인다 이렇게. 그래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위에 비의 재액이 횡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두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판독이 힘듦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주장했다 하는 글을 보고 그것만을 맹신하는 것은
전혀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특히 금성문은 더 그래요. 이병조 선생이 그렇게 본 이유는 일제시대 때 이 노은면, 중원군 노은면 산중에서 건흥면 금동 광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이 광배를 발견했는데 이 여기에 첫 줄이 건흥 5년 세제 병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상부가 나오고 30년대만 해도 중원군은 백제 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이병조 선생은 삼국은 어떤 나라도 중국의 연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증거가 없다. 실제로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신라의 독자적인 연어가 여러 번 확인이 되었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건흥은 백제의 독자적 연애다. 이렇게 그 당시 학자들은 보았고 그 뒤에 그런데 양식이나 또 이제 그 삼국의 영토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고구려의 연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건흥면 금동광배가 있었기 때문에 건흥이라고는 두 글자가 중원비를 탐색하면서로 읽게 된 겁니다. 이건 풍납도상에서 나온 대부명인데 이건 백제의 중요한 초창기 문자재료고 이건 문영왕릉에서 나온 지석이잖아요. 문영왕릉이 발굴되면서 학계에 발생하게 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71년이니까 이게 발굴될 때가 일제시대의 그 우리 삼국사기에 대한 폄훼, 무시하는 경향, 불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창궐 하다가 이게 발굴됨으로 하여 해방 후 최초로 우리 손으로 발굴한 때묻지 않은 독을 당하지 않은 처녀분이거든요. 그것도 왕릉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삼국사기가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백제공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을 역산해가지고 무령왕이 태어난 해가 일본서기에 있는 기록하고 딱 일치한다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거였어요. 즉 그동안 무시하던 삼국사기의 사료적 정확성에 대한 각성, 그 다음에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치지도에 있던 일본서기에 나오는 우리 고대 관련 기록들에 대한 진지한 비판의 계기, 비판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이걸 보는 이게 무령왕릉 지석의 발견이었습니다. 요새 창왕의 사리강 영문이고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2009년에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금동 금제사료안에 사립봉안계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이고 이 양반이 깨끗한 재물을 희사해서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에 사리를 봉안했다고 나오는데 이것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예요. 이게 미륵사지 서탑이 이때 이루어졌고 사씨 왕후가 있었구나 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죠?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무왕의 부인이 선화공주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사택적덕의 따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화공주와 서동의 그걸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무왕이 비가 하나였겠어? 이렇게도 대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뭐 하나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정보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걸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지 자기가 아는 걸 지키려고 자꾸 어거지를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택지적비인데 대자평, 일본서기 대자평 사택지적이 나와요. 이렇게 이 사택지적비 이렇게 사택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백제 최고의 귀족은 사택적덕의 아들로서 무왕의 비인 사택적덕의 따님과는 남매 관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연구자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 신라의 중요한 비들인데요. 요건 지정왕 2년 501년
포항 중성리실. 이거 2009년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됐죠. 요건 89년에 포항 냉수리비. 이건 503년으로 추정이 되고, 이건 88년에 울진 봉편비. 이거 할 때도요, 88년에 4월에 저게 발견됐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비교적 원형이 손상되지 않은 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524년으로 추정은 되지만, 천몇백 년 동안 방치됐던 것을 판독하려니까 쉽겠어요. 우리는 8월 달에 모든 연구자가 이제 다 모였습니다. 대구 계명대 동동문화관에서 모여가지고 토론하는데, 이 사람은 A라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를. 저 사람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게 왜 A냐 B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한 나머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토론 시간에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당신 한번 마음을 비우고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봐라. A 아니냐 그러면. 갑자기 마음을 비우지 않은 사람으로 지목된 그 사람은 당신이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봐라. 어떻게 그렇게 어거지를 쓰느냐. 이렇게 다음에 바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정말 야심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봤던 이건 시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 판독이 이렇게 어렵고 누군가의 주장 하나에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적성비, 이것도 발견될 때 이게 78년, 79년, 88년, 89년 뭐 이 터울로에서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통설이 있는데 이것도 그거예요. 단양 적성산성 중탁에서 우리 1월 달에 발견됐는데 그 봄에 땅이 질 때 등산하다 보면 등산화에 흙이 막 덕지덕지 무겁게 달라붙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뼈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신발 바닥을 긁어서 흙을 털어내잖아요. 그게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발견된 거예요. 저 너무 미안합니다. 이거 이제 창년비. 이거 우리나라 최고의 사경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경. 신라시대 거고요. 이게 리움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또 수습 과정이 좀 불투명해요. 1978년에 삼성미술재단에서 수습을 했는데, 애초에 이걸 어떤 누구에게서 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스승 아무개로부터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은 전해지는 말로는 일제시대에 전라도 어디에서 이걸 입수했다고 하니까 불투명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경도광 때 그 사경이고, 측천무, 당구종의 황후였던 그 측천무가 자기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새롭게 글자를 만들었거든요. 그 글자 30글자, 500자 넘는 글자가 이 화엄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신라시대의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사경이다. 이것도 황복사 무구정광 배달하니 경도 석가탑 해체부에 나온 건데, 이 김대성이 751년에 불국사 중창할 때 만든 것이 석가탑이기 때문에 역시 경도광대 거고, 측천 문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측천모가 원래 측천의 이름자가 이 조자인데 요걸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거든요. 이런 걸 측천 문자라고 그래요. 이런 측천 문자는 그 문건이 언제 작성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요 황명사 구축목탑 철주봉기, 춘추와 사기인데 역사서를 얘기해야 할 때가 돼버렸는데, 춘추를 지배하는 정신이 이겁니다. 아니 백이숙제처럼 훌륭한 사람이 고사리 캐먹다가 수양산에서 죽었고, 공자가 그렇게 예뻐하고 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아 통곡했던 안현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도 평생 굶주리다가 요절해버렸는데, 공자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도척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하게 짝이 없는 날강도가 있어요. 그런 놈은 온갖 물질적 향락과 천수를 다누리니, 그게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시대도 그러하니, 사마천 시대도. 그래서 지금도 그래, 지금도. 도대체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천도는 시야 비야. 이게 사마천의 사계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천 자서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쓰고 보니 52만 6,500자다. 이게 명산에다가 이걸 비장해 두고 부본을 수도에다가 둔다. 후세의 성인군자를 기다린다. 이 사마천은 공자가 모델이에요. 공자는 정명, 군군신신 부부자자. 정의로운 자는 정의롭게 대해야 되고 난신적자는 그 공자의 춘추가 나오니까 난신적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러거든요. 삼엄한 도덕적 비판을 가한 이 공자가 사마천의 모델인 거고 사마천과 공자의 정신은 역사 정신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그대로 담깁니다. 일본 서기와는 달라요. 일본 서기는 그 8세기 일본의 천황의 통치권을 최고로 그 격상시키는 국가주의에 팽배한 그런 그 정치적, 사상적 통일을 목적으로 한 책이라면 춘추나 사기나 삼국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명과 소명으로 꽉 차 있는 역사책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일본 서기는 현실의 천황을 신격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기본이라면 삼국사기는 과거 삼국의 역사를 다루고 사마천도 과거 2500년의 역사를 다룬 거예요. 공자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유학의 오경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맥락이 다른 거예요.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목판 800장입니다. 800장인데 이 800장을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목판 숫자예요. 백제 역사는 660년, 기원전 18년이니까 어떻게 되냐? 678년이죠. 678년의 백제 역사가 목판 67장이에요. 목판 한 장에 10년의 역사가 담긴 겁니다. 목판 한 장의 분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8 곱하기 18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삼국사기 하나가 이게 9행이고 최대 18자가 들어갑니다. 목판 한 장은 그러니까 18행에 18자가 최대 분량이에요. 그러면 200자 온 거지 2장도 안 되죠. 여기에 백제 국가사 10년 역사가 담기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까? 이건 과거의 경험을 기록한 게 아니라 과거 경험에 대한 미세한 단서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 정보의 한계가 분명한 거고 물질 정보, 문자 정보나 물질 정보를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건데 누군가의 해석을 기다려서야 역사적 의미를 획득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물질 정보도 문헌 정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유물 정보이든 문자 정보이든 그걸 액면 그대로 객관적 사실이라고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기록으로 정착되어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 동안에는 유구한 동안 경험자의 기억과 설명과 전승자의 공감 이런 것들이 그 속에는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비판하면서 역사의 진실에 다가서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든 맹신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멸의 대상도 아니다. 진지한 성찰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고맙습니다.